네, 2년 만에 마주한 남과 북 모두의 바람처럼 긍정적인 회담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11시 5분에 첫 전체 회의가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30분에 수석 대표들끼리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었는데요. 이 회담 시작에 앞서서 남북 양측의 모두 발언이 오늘 있었습니다. 남북 양측의 발언 내용,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먼저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또 어제는 눈도 좀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평양에서 내려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은 자연계의 날씨보다 이 북남 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연이 춥든 어떻든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그저 비유해서 말하면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고세게 흐르는 물처럼 올지도 식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서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이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 번씩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래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촌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촌심에 받들려서 오늘 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례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민심은 우리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얘기를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날씨가 안 좋은데 내려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냐 이 얘기를 조명균 장관이 꺼내니까 지금 뭐 남북 관계가 더 춥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춥더라도 민심의 열망은 얼음장 밑에서 쉬지도 않고 흐른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이제 어떤 간절한 열망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저는 그 모두 발언 두 가지를 다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지금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평양에 있는 자기 조카가 2000년 6월에 태어났는데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왜 우리가 6.15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느냐라고 했고 북한이 그동안 강조하는 참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6.15나 14선언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민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북한에는 사실 의사결정에 민심이 없죠. 여론도 없고. 그럼 이거는 겨냥을 어디를 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측의 어떤 그 감성적이고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이런 의도를 내출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성건 위원장의 발언 중에 조명균 장관의 어제 일부 언론에 소개했으면 그 조명균 장관이 의정부 출신의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 선수를 했는데 그 얘기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모두 발언 준비를 참 많이 해갖고 왔구나. 그리고 오늘 새벽에 평양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췄죠. 내려오다 보니까 눈보라가 나면서 온 강산이 얼어붙었다, 추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성건 북측 대표는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제가 볼 때는 조명균 장관은 조금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명균 장관의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돌부처라는 표현도 썼고 상당히 이제 무색무취한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러나 상당히 또 내공은 워낙 쌓아놓은 분이기 때문에 외유 내강형 이미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조명균 장관이 부친이 또 고향이 또 함경도입니다. 그리고 신포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경수로 발전소 그때 건설 중에, 그때도 심포에서도 조명균 장관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강물을 병에 담아와서 아버지의 제사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사 예. 때마다 꺼내서 이제 예. 그 물을 그 상에, 제사상에 올려놓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그 심지가 굳은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뭐 온유하게 보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아마 일선에서 있는 가장 많은 북한과의 접촉 또는 회담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상당히 오늘 회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심지가 굳고 좀 신중한 편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속담을 2가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조금 차분히 가자. 뭐 이런 의도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오늘 이 회담 전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우리 진심이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재 그 남북 회담의 이 장을 예.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렇게 이용하겠다라는 그 저희를 가지고 나왔고.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북측 회담 대표죠.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제안한 내용을 직접 저희가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이 전달되면 어딘가 하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이 기자 선생님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것 같은데 저리 확 그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회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모처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만큼 일단 저희가 이제 통상 관례대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기축의 견해를 감안해서 그러면 비공개로 하다가 기자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게 민심입니다. 회담을 확 드러내놓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쪽 조명균 장관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 정반대 모습입니다. 예. 대부분 다 남북 회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에 뭔가 제의를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북한은 거기에 따라서 뭐 조금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게 대부분 남북 회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북한이 자꾸 뭐 쌀을 달래든가 아니면 비료를 달래든가 예. 이런 지원을 요구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항상 비공개를 하려고 그러고 했는데 이번에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정반대에서 이제 전 장면을 이제 공개하자는 것은 아마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평창 올림픽을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꾼 거하고 연관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평창 올림픽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민심을 이렇게 좀 친북적으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우호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전 세계에 또 이렇게 예. 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민들이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독재하고 문화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 평창 올림픽의 그 개막식에 예술단을 공연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리선권이 현재 우리 그 남북 회담의 그 대화 내용 전체를 공개하자는 것은 이거를 이제 선전선동의 장으로 북한 체제의 정당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 문제가 나오면은 분명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논리도 이제 주장을 하고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게 예. 주장을 하면서 또 개성공단 얘기도 제기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북한이 이 평창 올림픽을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근거 자체가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2월 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전선동부에서 평생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예. 그래서 김여정의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선전선동 업무하고 체육지도위원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명했다는 얘기는 이 현재 이 남북 회담 이 자체도 그렇지만은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상당히 북한의 우호적인 여론을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모두 발언 내용도 그렇고 이제 회담을 공개하자 이 내용도 굉장히 전향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북측 대표단이 오면 이제 군복을 입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양복을 입었네요. 사실은 그 지난해 12월부로 리성공 같은 경우는 전역을 한 거죠. 북한군에서 그렇죠. 전역을 하니까 이제 예비역 장성이죠.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 그렇죠. 된 겁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오는데 지금 이제 수행원들의 몇몇 이제 남북 그 전문가들은 이제 수행원 중에 과거 어떤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통전부 소속이라든가 인물 됨됨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북측은 기본적으로 관례적으로 수행원 중에 굉장히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잠시 비쳤습니다. 군사분계선 넘어올 때 뒷부분에 예. 큰 통신 장비 박스를 들고 내려와요. 예. 그 잠깐 포착이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도 평양과 우리한테 노출 안 되는 통화를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네. 뭐 비화기라든가 이런 통신 장비를 암호 장비를 갖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아, 그 박스가 뭐 어떤 암호 장비나 통신 그렇죠. 장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북한에 상황실을 하나 줍니다. 네. 근데 대기실도 하나 주는데 그 상황실에 보면은 팩스하고 전화기가 있어요. 아마 그걸 안 쓰고 자기네 장비로 자기네 바꿔서 것을, 예. 이렇게 통신선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 통신선을 통해서 이제 바로 예. 그 연락을 하려고 그렇죠. 예. 하는데 아마도 거의 그거는 우리가 감청 안 되고 해독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이 안심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시간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들을 뭐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지금 모두 발언에서 온결의 값비싼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사실 지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가운데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하고 한 얘기 아닐까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새해 첫 선물 네. 그러면서 값비싼 결과물을 온결해 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자신감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신년사에서부터 평창올림픽 성공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표명을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선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어떤 그 걸림돌이 없다. 이것을 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의 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설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도 큰 틀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부분도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 깔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는 평창올림픽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은 이제 체육이고 또 하나는 민족 관련된 부분 그 속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 두 축을 끌고 가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오늘 이 차석 대표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 보면 통일부 장차관이 한 회담에 같이 나간 전례는 없습니다. 예. 북측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관이 지금 둘이 같이 나갔는데 통일부 차관 천혜승 차관하고 우리 노태강 문체부 문체부 이차관이 이차관 나갔죠. 예. 이 두 사람이 나갔던 것은 조명군 장관이 그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혜승 차관은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남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는 예.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이런 쪽에 실무회담 책임을 지고 노태강 차관은 평창올림픽의 실무회담에 책임을 지는 네네. 예. 이런 아마 두 가지의 어떤 투 트랙의 실무회담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렇군요. 잠깐 말씀드리면 예. 아까 김효영 교수께서 그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설이라는데 공교롭게도 2월 16일이 설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2월 16일은 설 다음보다 더 버금가는 중요한 명절이죠. 김정일 생일입니다. 예. 생일. 이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만약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한다라면은 자기들로서는 북한 당국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우리가 통 크게 뭐 보통 통큰 정치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 네네. 이런 식으로 선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쩜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겹쳐지는 게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얘기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설 선물이 이제 올림픽 성공에서 그치느냐, 이산가족 상봉까지 가느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양측의 의지만 확인되면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죠. 아, 그렇진 우리는 항상 않습니까? 준비되는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쪽에 100명 이상 못합니다. 예. 우리는 욕심 같아서 1000명, 2000명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북한 각지에서 그 선발을 해야 되고 예. 또 사실은 그 남측 상대방이 좀 어느 정도 북에서 사는 사람들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준비가 잘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사실 이산가족 상봉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이나마 뭐 서신 교환이라든가 우리가 쭉 했던 어떤 영상 통화라든가 네. 이런 독일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어느 뭐 첫걸음을 떼도 굉장히 소중한 성과라고 봅니다. 예, 네. 김 실장님, 지금 시기가 상당히 추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루어지면 금강산인데 더 추운 점 아닙니까? 그게 지역적인 좀 문제는 없을까요? 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문제, 예.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로가 좋고 그다음에 그 도로에 있는 눈을 잘 치웁니다. 잘 치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원산까지는 뭐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뭐 눈을 치우든 잘 옵니다. 근데 원산부터 금강산 들어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눈도 많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이산상봉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산상봉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북한은 이제 쓸만한 사람을 선발해야 됩니다. 아주 가난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범 수용소에 그렇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북한에서 그래도 그 중간층 이상 되는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 선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자원들이 많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을 해야 되고 선발하면 평양에 이제 집결시켜서 한 달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건 교육을 받으면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여서 영양이 충실하게 해서 아주 얼굴이 살이 좀 찌게 이렇게 모양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은 100명 선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 이산가족 항공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한번 해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선심스러운 것처럼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그 북한이 그 핵실험한 직후에 남북 관계가 거의 전쟁 그 상황까지 갔다가 북한이 그 개성공단 출입을 우리를 금지시킵니다. 그럼 개성공단 노동자들 전부 다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니까 북한이 아쉬운 거 북한이니까 그거를 재가동하려고 남북 회담을 실시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대신 그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받으면서 영상 상봉이라든가 기존에 이산 상봉을 했던 사람들이 서신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줬습니다. 합의를 해줬는데 갑자기 개성공단이 가동되니까 그냥 없는 일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합의가 됐던 거는 다시 되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산 상봉이 되게 되면 기존 합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가지고 영상 상봉을 하면 많은 사람이 생소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다시 재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시 30분부터는 이제 수석 대표끼리의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체 회의를 저희가 이제 모두 발언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카운터파트끼리 이제 따로따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된 건 없는데 지금 그것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양측의 5명의 대표단인데 쉽게 말해서 체육 전문가, 회담 전문가들이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는 국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실무 조정하시는 분들도 이런 인사들이 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관여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우리 측 인사 있고 북측 인사 둘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아직 오전 회담이 종료됐다 이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점심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심은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이제 남측에서 하면 우리 측이 준비를 하고요. 북측에서 하면은 북측에서 준비하고 물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남북 관계가 좀 좋을 때의 현상이고 오늘 물은 우리 평창수를 준비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 저도 그런 남북 관계 취재를 해본 거면 북측 지역에서 평양에 가서 하면 평양 생수 있습니다. 페트병이 과거에 이제 하병법이 유래해서 서방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수병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오늘은 이제 우리 다과는 특정 호텔 케이터링을 준비를 했다 그러죠. 역시 이런 관계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제 북측 대기실이나 과거 2015년 목함지뢰 때 김양건, 황병서랑 우리 홍영표 당시 통일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이 접촉을 했을 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측 대기실에도 우리 방송을 틀어놓는데
네네. 좀 실례 말씀입니다. YTN을 틀어놓는다라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해서 이제 동향 파악을 하고 예.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데. 오늘 예. 이제 우리 북한이 우리가 제공하는 이제 식사를 먹는다 그러면 예. 네네. 그래도 상당히 회담에 적극적인 겁니다. 지난 그 8.4 목함지대 때는 자기들이 북한에서 도시락 가져와서 그랬었죠. 먹었기 때문에 예. 만약 그것만 봐도 우리가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오후가 되면 메뉴가 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공개가 될 거고 또 화제가 될 텐데 같이 먹습니까? 따로 먹습니까? 밥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밥을 밥은 같이 따로 먹게 되면 먹습니까? 회담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 음식은 제공을 해도 밥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제 또 나름의 전략도 구상해야 되고 뭐 이런 이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대기실에서 이렇게 밥을 먹지 이렇게 북한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식사하면서 지금 저희 이렇게 하는 얘기 나누고 있는 것들을 뭐 북한 쪽에서도 충분히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예. 나중에 합의문이 채택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3층 연회실에서 크게 연회를 베풀고 그때는 연회. 뭐 같이 밥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지금 전에 지난 그 아시안 게임 때 그 회담 과정에서는 거의 제가 밤뉴스 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집에 못 가고 거의 뭐 계속 진통에 가까운 시간들을 끌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 회의가 1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수석 회담이 들어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지금 또 물밑에서의 모습은 좀 판이하게 또 다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금 고위급 회담에 실제 회담에 임하고 있는 분들 양쪽 10분의 그런 여러 가지 모두 발언이랄지 또는 또 고위급 회담에서의 대표 회담 또는 실무회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예. 또 물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훈령이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쪽은 지금 CCTV를 통해서 네. 화면을 다 보고 있고 또 어떤 식의 대화가 나오는지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측에서도 역시 그 음성이 평양으로 바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부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회담에 참가한 10명의 이 회담 일꾼들은 북쪽 편은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회담원들은 굉장히 그 지금 회담의 어떤 내용들을 또 조율하고 있겠습니다만 또 물밑에서는 엄청난 또 훈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회담의 직접 당사자들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또 한편으로 또 조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영상까지 볼 수 있는 이 평화의 집에서 우리 측 그 회담 장소에서 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10시라는 시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밀당을 안 하고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서 결국은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게 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12월까지 평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른바 우리로 하면 경제 관련 고위 조정회의가 2차례나 열려서 목표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달성하라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얘기를 있었고 그리고 올 신년사에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수산과 수산 분야에서 양양하라라는 무조건 양양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예. 양양은 많이 넉넉하고 많다라는 한자 표현인데 이거는 예. 우리 동해상에서 일본 언론도 있지만 엊그저께 울릉도 인근에서 북한 어민들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해상에서 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식량 자원이 부족하니까 수산물에서 많이 네. 자원을 확보하라는 네네. 측면이 되고요. 또 다른 그 대목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무조건 모든 기업소는 노동 전략형, 연료 전략형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리 말하면 원자재 부족이라는 그렇군요. 말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갑자기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다시 그러니까 같은 결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오늘 이성근 위원장 모두 보니까 장관이라는 표현을 장관님이라고 처음에 했고 주번에는 장관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화적인 측면이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 북한이 뭔가 힘들구나.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소리를 앞서 김정봉 실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패턴 보면은 비공개 회담할 때 같은 형제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뉘앙스가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게 결국 회담장으로 나오게 한 추동력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물꼬를 터보자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핵심을 찍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남북 대화가 됐겠느냐. 김정은이가 이렇게 회담을 제의한 것 자체가 바로 내공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런 뭐 이렇게 공치사를 자꾸 이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아주 적당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해서 자력갱생 소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의 중소형 수력 발전소라고 이 하천에다가 이렇게 모래방아 같은 걸 장치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썼었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부실해서 사실 거의 다 고장이 난 상태인데 이번 신년사에서 그걸 다시 거론했어요. 중소형 수력 발전소를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고치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든지 이제 그게 또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경제적으로 힘든 거고 두 번째는 그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미국이 한반도 그 지역에 동원을 해서 항공모함이 3척이 와서 3개 전단이 와서 훈련하지 않나. 그다음에 최첨단 전투기 한 260대가 와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해병대가 남포나 원산으로 상륙하나 상륙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1월 달에 지금 현재 북한의 그 미국의 그 첨단 전력들이 계속해서 한반도 지역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원래 2월 달에 그 훈련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비록 연기는 됐지만 그래도 병력은 계속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으니까 뭔가 그 탈출구를 변곡점이 필요한 거겠죠. 변곡점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채택했고 남북 대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평창 대화를 기점으로 해서 북미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오늘 또 미국에서 아까 뭐 남북 회담 강경한 대북 제재의 결과다 미국에서 이런 입장도 내놨지만 적절한 시점에 미국도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100% 회담을 지지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회담의 성과가 북미 간의 회담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보수적인 입장들이 한두 군데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 의지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번 평창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이 점이 되는 것이고 이 평창의 그 올림픽 성공 개최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이상과 상봉 문제나 또는 대북 영유아 지원 문제 또는 그 임산부 지원 문제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의 성과를 거두면 이게 이제 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선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어떤 대화 쪽으로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것이 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에서 선으로 그다음에 선에서 면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구동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좀 쉬운 것부터 남관계 측면에서부터 좀 풀어가 보고 어려운 북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상황들이 좀씩 개선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갖고 그 탄력으로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 설정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는 좀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이 될 수 있는 만남이 그 평창올림픽에서 북한과 미국의 어떤 중요 인사가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 만남의 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4일 밤 통화에서 가족을 보내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딸인 이방카가
굉장히 일본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외교적인 시간도 만약에 온다라면은 뭐 일본 언론에서는 뭐 저 엄마입니다 뭐 김여정을 보내지 않겠느냐 사실은 좀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라고 네. 했을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여기 또 걸림돌이 없잖아 있죠. 북한의 주요 인사는 국제사회나 우리 포함해서 다 제재 대상에 거론된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내느냐 이거 역시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실제 앞서 지금 북한 우리가 한미 군사연습을 일시 유예하고 예. 그렇죠. 예. 연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오늘 회담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이렇게 한 마당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대북 확산기 방송 중단하라라고 요구했을 땐 그거는 오늘 지금 우리 대표단 5명이 거기서 북측에 답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러네요. 이런 예,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준비를 해가지고 예상별 시나리오를 답변 다 해가지고 오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시간이 12시 28분, 10시부터 회담이 시작됐고요. 2시간 반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이게 회담에 앞서서 이게 도보로 그 건너서 넘어오는 이 장면도 상당히 굉장히 이례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판문점에 대해서 실제 가보신 분은 알지만 많은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접할 때 군사정전이 있고 북측 판문각으로 예. 우리 자유의 집은 잘 노출이 안 됐어요. 예, 그 예.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안보 문제 측면도 고려됐었고 네. 과거 회담할 때 군사분계선 넘어오면은 우리가 차량을 제공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지만 바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넘어오면서 우리 측이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간의 그 공간이 노출이 됐고 예. 공개가 됐고요. 네네. 근데 그 측면은 지난해 11월 13일 날 누가 그 판문점에서 오청성이라는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죠. 그 건물입니다. 그 총상을 건물이고요. 입고 예, 예. 그 밑에 그 자기가 그 낙엽으로 은폐를 해도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 TOD로 찍혔던 그 건물이군요. 예, 그 건물에서 오늘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사실은 불과 3개월 전에는 굉장히 남북한의 긴장 고조 측면에서 판문점이 조망이 됐다라고 하면은 석 달이나 새해 차례는 화해의 상징으로서 다시 조망이 됐고 네. 군사분계선 그거 하나 이 횡단보 과속 방지턱 같은 거거든요. 그거 하나 넘어오는데 무려 25개월이 걸렸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복장도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그냥 위에 뭐 코트라든지 그런 거 안 입고 그냥 나오네요. 예. 그 이제 두 가까워서 가지를 나오고요. 한번 예. 봐야 되는데 예, 예. 하나는 이제 그 아마 판문각에서 아마 그 코트를 벗고 거기에서 이제 걸어왔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자유의 집을 거쳐서 평화집까지 오는데 한 200보 정도 잡으면 네, 될 겁니다. 이게 군사 먼 거리는 분계선상에서 아닙니다. 예. 멀지 않습니다. 네. 또 보통은 이제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번에 이제 김조한 기자 말씀대로 그 자유의 집을 들어와서 이제 거기를 거쳐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빠른 그 동선을 택했다. 또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 외투를 아예 벗고 올 정도로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하고 싶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들어가면서 예. 9명 지금 10명의 지금 그 대표단을 보면 8명의 넥타이 색깔이 청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뭐 미리 조율을 했을까요? 조율까지는 아닌 것 그건 같고요. 아닌데 네네. 우연히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예. 맞은 북측에서 거군요. 이제 아마 원기루 부상만 이제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그 조명균 장관도 약간 이제 계통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청색 계통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색깔이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 청색 계통이거든요. 또 그래서 대체로 이제 보통 보면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빨간색 계통, 붉은색. 예. 북한의 이제 색깔이 대체로 이제 붉은색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색깔 자체가 자유롭기도 하고 또 우리 쪽에 좀 배려를 좀 한 듯한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넥타이 색깔들이 그러네요. 거의 대체로 예. 청색 계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측 예. 대표단 빨간 휘장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 휘장이죠. 배지죠. 배지를 취재 했고 기자들 그 옷에 달려 있는 그 배지. 그 대표단이나 그리고요. 대표단 그렇죠. 쪽으로 양복에. 달려 있고요. 북한의 예. 취재 기자들은
노동당이 굉장히 높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 북한에서 기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노동당의 간부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예. 우리 측 대표단은 하얀색이 전부 태극기, 태극기를 좌측 가슴에 달았죠. 그리고 평창을 뜻하는 네. 또 예, 배치를 달았고요. 예. 지금 보이는군요. 양복의 지금 왼쪽 가슴 쪽에 서로 그 배치를 단 모습들을 북측 확인할 수 대표단 보면 넥타이가 대체로 보면 또 사선 넥타이입니다. 예. 그 사선 넥타이가 그렇군요. 예.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청색 계통에 보통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선 넥타이를 자주 하는 편인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사선 이제 넥타이 많이 뭐 그것이 꼭 일치됐다 이렇게 그런 보기는 점까지 어려운데 고려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근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북측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좀 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란 넥타이에서 남북 관계 예, 화해 김 모델을 시장님, 좀 뭐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뭐 하실 말씀? 네, 예. 네. 그러니까 북한 대표단이 이제 그 정말 그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유엔 제재든가 아니면 그 한국, 미국의 단독 제재에 다 걸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북한이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작년에 외교적 고립을 그 타파하고 나름대로 그 북핵 문제 돌파구를 스스로 이렇게 마련해서 제재를 좀 벗어나고 싶다면은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그 상당히 그 실력자가 올 가능성이 높죠. 예. 그다음에 미국도 뭐 이방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라든가 가능성도 있고요. 예. 예. 아니면 뭐 멜라니아 여사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네. 이방카 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북한에서 최용해나 김영남이나 이런 거물급이 오게 된다 그러면 예, 예. 직접 그 만나서 북한의 의중을 얘기하고 예. 북미 간의 회담을 하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더 뭐 나간다면은 김정은이의 친서라도 전달하면은 아마 그 북미 관계에 그 전개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육자회담의 그 대표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국가의 그렇군요. 대표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북한이 이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고 나름대로 유엔 제재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호기인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할지는. 예, 김 실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측에서도 미국 측에서 누가 오느냐에 굉장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스포츠만큼 좋은 매개체가 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어떤 손님들이 오게 될지 기대감이 큽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죠. 물론 오늘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올림픽 업무 담당자인 장웅 IOC 위원, 다음 그래핑 보여주시죠. 북한의 올림픽 업무 담당자인 장웅 IOC 위원과 최희 국가체육위원장, 김일국 체육상 등이 대표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격을 좀 올린다면 북한의 2인자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파견될 수가 있고요. 또 아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내세워 바람몰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일가가 남북 접촉에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워싱턴 정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이죠. 이방카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오빠 뒤를 뛰어다니거나 크게 웃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자유분방한 성격의 김여정과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리는 트럼프의 비밀병기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이방카가 만난다면 그것만큼 큰 이벤트도 없을 겁니다. 또 북한의 2인자 최룡해와 미국의 2인자 펜스 부통령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 또한 역사적인 일이겠죠. 만약 이들이 모두 평창에 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평창 올림픽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북한의 2인자 최룡해 올 가능성, 그리고 또 김여정에서 더 나아가서 이방카까지 올 가능성까지 지금 장민정 앵커가 짚어줬는데 이렇게 올 가능성 최룡해 부위원장은 예. 제재 대상에 늘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와 미국과 어떻게 풀어야 나가겠냐라고는 측면인데 전례는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일본 지바에서 열렸던 동아시아컵 축구 대회 때 사실 일본의 독자 제재는 북한 국적은
입국 금지였는데 유예를 뒀죠. 이번에 한해서라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푼다라면 최룡해가 모돌이라는 법은 없고 제가 아는 고위급 탈북자들의 그 김정은 신년사를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은 뭔가 느낌이 같은 평안도 출신에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상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평창관에서 뭔가 통 크게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전언하는 복수의 소식통 취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역시 이런 장애물만 슬기롭게 해결한다라면 충분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평창 올림픽은 국제 체육 행사이고 평화 행사입니다. 상당히 특수한 측면들을 우리가 지금 북한에 좀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지금 그 본선에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사정들 고려해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뭐 이것과 그 똑같은 예를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최룡해 같은 경우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특수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간다면 저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은 12시 20분 조금 전입니다. 한 18분 전에 수석 대표간 회의도 일단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상 오찬을 해야 되겠죠. 오찬을 오찬 해야, 시간이군요. 그러면 오찬 시간 내 실무자들끼리 오후 일정을 그 마련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이제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관심사가 뭐 우리 이제 대표단의 대변인 격이 천혜성 차관이거든요. 천혜성 차관이 사실 점심시간 때 본인이 빨리 식사를 하고 기자들을 사실은 이번엔 좀 격리시켜놨습니다. 표현이 격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 자유의 집에다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와서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이 몇 시쯤 들어올지는 아마 2시 전엔 들어오겠죠. 뭐 이런 전에, 부분까지 좀 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오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궁금해지죠. 그 부분은 말이죠. 그 북한 취재단은 이제 평화의 집에 있고 우리 취재단은 자유의 집에다 격리시켜놨거든요. 아마도 이제 회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이 고조될 겁니다. 대화를 섞을 기회가 없군요. 과거에는 섞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서로 기자들끼리 말아서 많은 정보도 입수하고 또 친분 관계도 이렇게 조성하는데 이번엔 왜 그랬을까요? 글쎄 그거는 정말로 아까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우리 기자들은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집요해서 현재 우발적으로 회담의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 정보가 밖으로 새서 회담을 어렵게 할까 봐 일단은 격리시켜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재 경쟁이 아무래도 뜨겁다 보니까. 앞서 오늘도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죠. 이성곤 위원장이 좋은 결과에 따라 성심성의껏 가져야자 그래서 이게 모두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걸어올 때 우리 측 기자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죠. 지금 저도 기자입니다만은 기자들 사회에서 이제 한 마디라도 더 들으려는 그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이렇게 좀 띄워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이 화해 기류인데 이게 혹시나 과열 취재 때문에 조금 이게 이제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좀 분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회담장을 봤을 때요. 보통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북측 대표단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화면 좌측에 북측 대표단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리 배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평화의 집 2층은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일쪽 자유의 집에서 오면 현관 로비를 들어서서 달팽이처럼 달팽이 계단이라 그러죠.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주 통로가 그쪽 방향 어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을 해보죠.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화면상으로 자꾸 관습적으로 우측은 우리가 그동안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래픽을 YTN을 비롯한 다른 언론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앉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 측 대표단 뒤에 이렇게 일행 서 있는 중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많이 그래서 좀 뭐 통일부 관료들이 뒤에 지금 쭉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쯤이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오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의 뭐 평가도 스스로 해볼 거고요. 이제 오후에 나올 의제들에 대해서 각자 진영에서 이제 좀 분석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아마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통일부도 그렇고 북측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오전 회의를 전체적으로 지금 총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의 결과 특히 수석 대표 간의 대화의 수준,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네네. 오후 회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금 논의가 예. 지금 그 10명의 지금 회담 대표들은 식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지금 서울에 있는 또는 평양에 있는 또 실무자들 또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에 다 걸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엄청나게 지금 물밑에서는 바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여담으로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 남북 회담 사무국이 이제 삼청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회담이 시작되면은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파견돼서 회담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계속 못 자는군요. 못 자고 예. 거의 그냥 거기서 완전히 전쟁 상황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잠을 거의 못 자고 보고서가 한 5분에 하나씩 날라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모든 상황을 보고서를 한 5분마다 하나씩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뭐 각 부처에 통일부, 뭐 국정원, 뭐 국정원, 국방부, 예. 뭐 청와대까지 이렇게 날아가는데 대략 보면 한 번 이렇게 회담하면 보고서가 한 300-400건이 나옵니다. 300건. 예. 그러니까 3,400건이요. 예,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이제 그 자체는 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 평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대표단이 어떻게 현재 움직였다 이런 것들. 분계선을 넘어왔다. 그러면 시간하고 장소가 날리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다시 보고서 작성합니다. 평가를 해가면서 예. 그 보고서 작성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조금 고위급들은 이제 그것만 보게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전달 사항과 엄청나게 뭐 오버- 지시사항이 예. 엄청나게 좀 오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겠군요. 사실 이제 그 쭉 말씀하시지만 평화의 집에서 우리는 CCTV라든가 음성, 영상 다 본다라고 하는데 예. 만약에 실무 회담을 그 또 2차 회담을 안 하리란 보장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돼서 두 번째 회담을 하면 아무래도 통일각이나 하기서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시간도 평양시 기준으로 할 것이고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음성만 제공하고 우리 그럼 아까 역순으로 해서 그 북측 관계자들이 이렇게 통신 장비 같은 거 우리도 역시 비슷한 걸 할 개연성이 크고요. 예, 뭐 예. 이런 현상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균등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또 같습니다. 그동안에 남북 간의 회담이 물론 한 2년 1개월 정도 중단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회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서울에서 또 평양에서 어떻게 오전 회담 결과를 정리하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그리고 오후에 어떤 지침을 가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오전에 특별한 그 돌출 변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시간여 동안 정말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의제는 평창과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런데 평창 의제만 해도 지금 산더미처럼 많아서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평창과 관련한 의제들이 주로 논의가 되겠죠. 지금 평창 일단 뭐 빨리 결정을 해서 스위스의 IOC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이제 참가 선수단이라든가 뭐 그렇죠. 일정 예. 대진표 이런 걸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단일팀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손해 보는 선수들이 있겠죠. 뭐 네. 이런 부분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든가 공동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올 것이냐. 제일 편하게 오는 거는 중국을 걸쳐서 이렇게 작년에 무주에서 태권도 대회 할 때 그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오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직항로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항공의 제재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만경봉호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평창과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동해항이거든요. 동해항. 동해항에 입항을 해야 되게 되면 뭐 여기에 따른 건 이게 실질적으로 뭐 5.24 조치 문제가 특별 유예를 한다면 자동적으로 위험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육로로 오게 되면 군 당국 간에 또 협조 사항이 있어야 되고 신변안전보장서를 해야 되고 굉장히 실무로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 이외에 굉장히 난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무래도 세밀하게 다 해서 지금 만약에 두 번째 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2차도 뭐 고위급으로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실무회담선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네네. 조율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회담에 임한 그 사람들을 보면 통일부, 북측은 조평통, 지금 나왔던 얘기들, 뭐 국방부까지 나서야 될 일들인데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인원인가요? 네, 현재 이런 거 지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런다면은 현재 말씀하셨지만 육로로 올라 그러면 이거는 군부 관할 지역이고 또 유엔사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유엔사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뭐 자기들이 전부 다 뭐 파기설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나오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유엔사 담당관도 이제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이 국방회담도 소규모로 열려야 열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 분과위원회 회담이 열리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 남북관계 전체를 담당하는 그 천혜성 차관이 담당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평창 올림픽만 또 얘기하는 또 분과위가 하나 있을 것이고 바로 이제 예. 이 뭐랄까 대화의 여기 그 통로 문제 예, 어떻게 오는 이동의 문제 이런 예. 그 때문에 이제 군사 회담도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좀 아마 회담이 상당히 군사 실무회담까지 갈 가능성도 있군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육로로 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육로가 가장 바람직하다. 오늘 금강산 육로를 이용한다 이런 뭐 어떤 신문에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능성에 오게 된다면 예. 그 동안에 이제 기존 통로로 본다면 사실은 이제 개성 그 도라산 CIQ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 예. 육로로 온다면 또는 동해선 CIQ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평창과의 거리나 강릉과의 거리로 치면 이제 동해 쪽으로 네. 오는 것이 동해선 쪽으로 오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앞에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육로로 오게 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남북한의 군사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접촉 이전에 남북한의 지금 군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통 전화선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개통한 것은 이제 판문점에서 하나 개통한 거고, 예. 그다음에 군사 한라인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단돼 있는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군통신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복구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8월까지 합치면 거의 2달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판문점이나 또는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 우발적인 또는 돌발적인 상황 이런 발생이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이 반드시 확보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북한의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협상 또는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육로로 오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아까 유엔사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육로로 와서 실제 평창과 강릉에서 북한의 선수단, 그다음에 응원단이 오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이런 또 내용이 또 꼭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동해 CIQ, 고성 CIQ에서 평창 그 대관령 쪽에서 올라오는 것까지가 150km. 150km. 예, 이렇게 예. 직선상으로 가면 80km인데 이렇게 도로 사정 가면 2시간 30분이면은 충분히 올 수 있고 사실은 북한은 그동안 뭐 평양에서 했지만 북한이 대대적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했던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유럽 기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뭐 작년의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남조선에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여기하고 분산 개최를 해야 된다. 그 발언의 당사자가 오늘 체육상 대표단으로 참석한 원기루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측면도 감안해서 지금 김효영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가능성은 그쪽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들조차 북측조차 그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원기루 체육성 부장이 지금 화면의 우측 리선권 위원장 오른쪽에 있는 마른 얼굴에 마른 얼굴. 지금까지 얼굴이 공개가 안 됐었던 처음 공개된 거죠. 얼굴이군요. 어쨌든 남북 대화 지금 굉장히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어떤 물밑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참가 의사를 지난달 청와대에 이미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있었거든요.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또는 남관계에 지금 꽉 막힌 상황을 물꼬를 트야 된다는 그런 그 관심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 내외에서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창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비공식 접촉을 정부가 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평창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평창 앞에 두고 죄를 뿌린다는 것은 북한으로서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치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치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이미 그 한미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그 또 주단을 먼저 좀 깔아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결합의 형태로서 이번까지 어떤 성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이제 결과가 오늘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마 회담도 제가 볼 때는 한 1, 2주 정도 실무 접촉, 실무회담 이게 계속될 겁니다. 아까 이제 김주환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현안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육 관련된 부분 또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상의 상봉 문제나 이런 것들도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혜성 차관, 그다음에 이제 노태강 차관 이 두 축,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전종수, 원기루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담과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관련된 회담이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전개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 지금 뭐 비공식 접촉을 좀 여쭤봤으니까요. 미국 측에서도 사실 북한과 좀 비공식적으로지만 조건 대화를 하려고 추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예. 뭐 저 틸러슨 장관이 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를 했다가 발언을 했다가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제 바로 부인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했는데 이번에 또 저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를 보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명백히 핵 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핵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만 표명해도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미북한 간 대화가 시작되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에 이제 북한 대표단이 오고 하면서 뭐 최용이나 김영남이나 이렇게 고위급이 온다면 김정은 친서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라는 의사만 표명해도 그때부터는 아마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정도 의사만. 그 정도만 가지고도 미국이 받아들이고 도발도 없고 지금 대화를 시작하되 된다면 대화를 시작하되 물론 목표는 핵 폐기입니다. 핵을 완전한 폐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CVID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 핵 폐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회담은 뭐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쨌든 북미 간의 회담이 시작되면 회담은 좋은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테니까 북한으로도 얻은 바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 중지만 일단 약속해도 아마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발 안 하겠다. 이 김정은의 친서만 보내도 이제 북미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 우리 김 실장님이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그 친서 부분까지는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감이 가는데 과거에 2015년 신년사 때 고위급 회담을 먼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먼저 안 지켰죠. 그러니까 그 신년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사 내용과 정세 변화는 다르다라는 게 지금까지 북한의 패턴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평창 이후에도 도발 어떤 자기들의 기술적 어떤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국가 핵무력 완성 선포를 할 때 그 사실 그 서방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왜 선제적으로 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괌의 그 위협 발언도 사실 실사격을 해보려고 했던 측면도 있고 이런 부족함이었는데 이거를 중단시키면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 체제에 큰 부담이 오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그동안 한 거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한다라는 전제에 미국이 응해준다라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의 평창 이후에 이른바 실험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도발을 안 한다라는 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상표라 저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창까지는 뭐 순항을 한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만은 문제는 평창 이후 아니겠습니까? 도발을 잠시 중단을 뭐 북한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핵화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라서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과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평창까지가 아마 3월 한 중순 정도까지 될 겁니다. 중하순 정도. 왜냐하면 패럴올림픽까지 하면은
그때까지의 북한의 군사력 도발이 없고 미국도 군사 위협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이제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 90일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얼마만큼 현재 국면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관계 점에서 선으로 그다음에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확정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들을 남북한이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여부가 앞으로의 어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평창올림픽 끝난 직후에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를 하든 어찌됐든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그 7차 핵실험이랄지 또는 ICBM 미사일 발사를 또 하게 된다. 이러면 또 그동안의 성과는 또 헝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시 쳇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고강도 도발을 억제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자제시키는 외부에서의 어떤 대화 또 압력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 속에서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진정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지금 한 90일 정도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 실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만약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재개했을 때 그때 만약에 도발을 다시 하게 된다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현재 남북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미국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이용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판단을 나오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굉장한 그 한반도 정세가 긴장됐다가 화해 무드로 왔다가 다시 한번 긴장이 되게 되면 이번은 지난번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마도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좀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북한도 역시 자기들이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본인도 너무 잘합니다. 서방에서 계약 개방을 하면 자기들이 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이제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앞에 길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왜냐하면 김정은 백두 혈통 체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북한 볼 때 지배연합이라는 그 독재 체제에서 그 유지에서 북한의 상대적 권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많게는 6만 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한 3만 명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역설적으로 그런데 반대 측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결단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막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우리 한반도에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평창 평화올림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평창이 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김용현 동북대 북한학과 교수, 김주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